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음성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정영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딥러닝 기반의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 기반의 방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AD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AD라는 것은 입력 오디오 발화가 있을 때 그 발화 중에서 음성인 구간이 있고 또 비음성인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음성인 구간과 비음성인 구간을 분류를 해서 음성인 구간을 식별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부분을 식별을 하고 비음성 부분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필터링 아웃하는 과정이 VAD이고요. 이 VAD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스피치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처리 과정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 코딩이나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리고 스피치 인핸스먼트, 그리고 스피커 레코그니션, 랭귀지 레코그니션과 같은 인식기 모듈에서 전처리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면은 화자 인식인데, 화자 인식은 입력 발성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화자가 그 발성을 하였는지 그 화자를 식별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런 경우는 입력 신호에서 음성 구간인 부분에만 화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음성 구간은 제거를 하고 화자 정보가 담겨 있는 음성 구간만을 식별을 해서 화자 인식기로 넘겨주는 역할을 VAD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VAD는 보통 프레임 레벨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벨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입력 발화가 들어왔을 때,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25ms 정도의 작은 세그먼트 단위로 나누어서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 단위로 해당 프레임이 스피치인지 논 스피치인지 분류를 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피치인지 논 스피치인지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제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우선 인풋 시그널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으로부터 피처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피처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피처를 바탕으로 디시전 모듈을 통해서 프레임 단위로 스피치인지 논 스피치인지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프레임 단위의 그 판단이기 때문에 가끔씩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스무더를 통해서 스무딩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리절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VAD 논문들은 앞의 이 두 모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뒤의 이 디시전 스무더 모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휴리스틱한 방식이기 때문에 딥러닝 기반의 VAD 논문들 대다수는 피처 부분과 그리고 디시전 모듈, 즉 딥 뉴럴 네트워크를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앞의 이 두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AD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식은 신호 처리 기반의 방식입니다. 이것의 피처로는 에너지나 제로 크로싱 레이트와 같은 피처를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성이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에너지가 클 것이고, 또 음성이 존재하지 않는 비음성 구간에서는 에너지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스레숄드 값과 비교를 해서 에너지가 스레숄드 값보다 크면 음성 구간이고 작으면 비음성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잡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잘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의 경우를 보시면 비음성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배경 잡음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음성이 없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이제 에너지만으로는 음성이냐 비음성이냐를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1번 방식은 이제 잡음이 강한 환경에서 이제 성능이 많이 감소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통계적 모델링 기반의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아래에 적어 놓은 그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던 방식인데, 이제 이 방식에서는 음성 신호의 그 DFT 코에피션츠를 피처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DFT 코에피션츠의 그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DFT 코에피션츠가 스피치로 나왔을 그 likelihood와 또 비음성으로부터 나왔을 그 likelihood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둘 간의 그 log likelihood ratio를 계산을 하고, 이제 각 주파수 빈에 대해서 이제 geometric mean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값이 이제 threshold보다 크면 음성이다, 작으면 비음성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고요. 이쪽 이제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DFT 계수를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아닌 뭐 라플라시안 분포나 뭐 다른 분포로 가정을 해서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뭐 지오메트릭 민을 이용을 해서 디시전 룰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단순히 그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 빈마다 뭐 중요도를 구한 다음에 그 중요도에 따른 웨이티드 썸으로 이제 디시전 룰을 구성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방식인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딥러닝 기반의 방식이 이 3번 머신러닝 기반의 방식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피처로는 이제 MFCC, 그리고 로그멜 필터뱅크 에너지, 그리고 MRCG 피처 등이 있습니다. 이제 위에 두 가지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성인식이나 화자인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피처인데, 이제 MRCG 피처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스 세퍼레이션 분야에서 도입이 되었었고, 이제 이것이 VAD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면서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봐도 이제 MRCG 피처가 성능이 확연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었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시전 모듈에는 뭐 SVM, DNN, CNN, LSTM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총 6가지의 논문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네모친 부분이 이제 구글에서 쓰여진 논문인데,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VAD 관련해서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이제 VAD의 조인트 트레이닝 방식을 적용한 논문이고요. 이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무엇이냐면, 이제 VAD는 unseen noise 컨디션에서 이제 성능이 하락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훈련 때 사용되었던 그 잡음 환경과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사용된 그 잡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unseen noise 컨디션에서 성능이 하락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피처 매핑 DNN이라는 것과 클래시피케이션 DNN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네트워크의 조인트 트레이닝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피처 매핑 DNN이라는 것은 이제 피처 인핸스먼트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음이 섞인 음성의 피처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제 개선시킨 좀 더 깨끗한 음성의 피처가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피처 매핑 DNN이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DNN인데, 이것은 VAD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처 매핑 DNN으로부터 출력된 그 인핸스드 피처를 바탕으로 이제 VAD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음 환경에 더 강인한 그러한 성능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이제 아래에 나타나 있는데, 우선 훈련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은
즉 피처 매핑 DNN과 클래시피케이션 DNN, 즉 VAD DNN을 각각 훈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연결된 커다란 네트워크를 제네릭 DNN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다 마친 다음에 레코그니션 스테이지에서는 훈련된 이 제너렉 DNN을 바탕으로 VAD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D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인풋으로 노이지 피처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잡음이 섞인 그런 피처들을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네이버링 프레임즈도 같이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즉 제가 아까 프레임 레벨의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번째 프레임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VAD를 수행을 할 때 10번째 프레임만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3개, 7번째, 8번째, 9번째 프레임이나 미래의 3개 프레임, 11번째, 12번째, 13번째 프레임도 같이 입력으로 넣어주면은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더 뉴럴넷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잡음 환경에서 더 성능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출력으로는 스피치인지 논스피치인지 그 두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처 매핑 DNN의 경우는 인풋으로 똑같이 잡음이 섞이는 피처가 네이버 인접한 프레임들과 같이 한꺼번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출력으로는 그에 대응되는 클린한 피처가 출력이 되도록 훈련이 됩니다. 즉 이게 리그레션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 노이지 데이터와 클린 데이터가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때 DNN 아웃풋과 그리고 그 정답 레이블로 사용되는 그 클린 피처 간의 민 스퀘어 에러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그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인데 이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이 피처 매핑 DNN이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이 클래시피케이션 DNN, 즉 VAD 네트워크인데 훈련 과정은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DNN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VAD 네트워크의 인풋이 원래는 노이지 피처였었는데 이것을 피처 매핑 DNN의 아웃풋인 인핸스드 피처가 되도록 입력을 바꿔준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이 VAD 네트워크와 피처 매핑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제네릭 DNN을 형성을 하고 이 형성된 네트워크를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은 백그라운드 스피치가 있을 때 이것을 펀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해서 리젝션을 하는 방식을 제안한 논문인데요. VAD는 스피치냐 논스피치냐를 판별하는 것인데 백그라운드 휴먼 스피치가 존재할 경우 펄스 알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그라운드 휴먼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TV나 라디오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화나 혹은 그 타겟 스피커가 아닌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화 때문에 이 타겟 스피커의 목소리에 혼동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즉 VAD 입장에서는 스피치라고 음성이라고 판명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타겟 스피커의 음성이 아니라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있던 그 휴먼 스피치인 경우에 펄스 알람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백그라운드 스피치 프레임을 리젝트하기 위해서 폰 엔트로피 기반의 리젝션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여기서 폰 엔트로피를 구하기 위해서 어쿠스틱 모델이 이용이 되고요. 이 어쿠스틱 모델 DNN의 그 포스테리어 아웃풋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한 다음에 이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이것이 백그라운드 스피치인지 아니면 타겟 스피커의 음성인지 다시 한 번 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은 DNN 기반의 VAD와 그리고 엔트로피 크라이테리언을 결합한 것으로서 백그라운드 스피치를 리젝트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엔트로피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지금 타겟 스피커의 보이스와 백그라운드 스피치 두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타겟 스피커의 보이스는 더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클리어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백그라운드 스피치는 더 상대적으로 언클리어, 즉 불명확해서 어떠한 음소인지 저희가 판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래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타겟 스피커의 보이스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쿠스틱 모델을 거치면 이제 폰 포스티리어가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타겟 스피커의 보이스는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소리가 어떤 폰 스테이트인지 명확하게 저희가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스테이트에서 이제 뭔가 도미넌트한 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가 낮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백그라운드 스피치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모델의 아웃풋인 이 폰 포스테리어를 봤을 때 이제 비교적 더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트의 그 포스테리어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가 크게 관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어쿠스틱 피처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제 DNN 기반의 VAD를 통해서 눈 스피치인지 스피치인지 우선 구분을 하고요. 그런데 이 스피치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스피치와 타겟 스피치가 같이 섞여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ET라고 하는 이 엔트로피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엔트로피가 스레숄드 값보다 낮으면 이제 타겟 스피치이고 이제 엔트로피가 크면 백그라운드 스피치라고 판명을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스피치를 리젝션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제가 적어 놓은 내용은 이제 DNN 기반의 VAD에 어쿠스틱 모델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별도의 VAD 네트워크와 어쿠스틱 모델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VAD 자체도 어쿠스틱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어쿠스틱 모델로 이제 VAD도 수행을 하고 이제 엔트로피도 계산을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스피치를 리젝션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어쿠스틱 모델의 아웃풋 스테이트들을 보았을 때 이제 뭐 사일런스 트라이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논 스피치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 사일런스가 아닌 모든 그 논 사일런스 트라이폰들은 저희가 스피치 스테이트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결국 VAD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제 Low Waveform CLDNNs for VAD라는 논문인데 이것은 이제 Low Waveform을 인풋으로 하고 이제 CLDNN이라는 그 아키텍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CLDNN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래에 적어 놓은 그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Convolutional Long Short-Term Memory Fully Connected Deep Neural Network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CLDNN은 CNN과 LSTM과 DNN 이 세 개의 아키텍처를 같이 이용을 해서 이 세 가지 아키텍처의 장점들을 취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CNN의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 베리에이션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NN의 그 2D 인풋을 음성 쪽에서는 이제 타임 축과 프리퀀시 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프리퀀시 축으로 이제 풀링을 하게 되면 프리퀀시 베리에이션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파수 축으로의 그 원딕 CNN을 이용할 경우 이제 프리퀀시 베리에이션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LSTM의 경우는 템포럴 모델링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DNN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를 더 세퍼러블한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들을 취합한 네트워크가 이제 CLDNN이라는 구조이고 여기서 이제 핸드크래프티드 피처가 아닌 이제 로우 웨이브폼 자체를 입력으로 해서 저희가 그 필터를 학습을 해서 학습된 그 피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VAD라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도록 그 필터가 학습이 되면은
아무래도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이용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우 웨이브 폼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로우 웨이브 폼 프로세싱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우선 동일한 소리일지라도 이제 페이즈 시프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즈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소리라고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이즈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축으로 풀링을 하는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용을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도메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용을 하고요. 이 타임 도메인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저희가 뭐 로그멜 필터 뱅크 에너지와 같은 피처에서 이용을 하는 그 필터 뱅크를 이제 근사화하는 그러한 필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레이어의 아웃풋은 뭐 로그멜 필터 뱅크 에너지 피처와 같이 이제 타임 프리퀀시 레프레젠테이션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데 그 서로 다른 필터들이 이제 서로 다른 주파수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을 나타낸 그림인데, 우선 처음으로 로우 웨이브 폼으로부터 라지 M개의 샘플을 먼저 윈도잉을 해서 얻어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컨볼루션 할 때 그 필터 랭스를 라지 N으로 하게 되고, 이제 스트라이드 1로 두면은 이제 아웃풋 사이즈가 라지 M 마이너스 라지 N 플러스 1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필터의 개수를 총 라지 P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40개의 필터를 이용을 하면 이것이 이제 주파수 축으로는 이제 40만큼의 차원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컨볼루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인풋 길이인 라지 M 마이너스 라지 N 플러스 1만큼 풀링을 해서 이제 시간축으로 길이가 1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풀링을 하면은 뭐 필터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파수 축으로는 라지 P개만큼의 그 차원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렐루 함수를 통해서 논 리니어리티를 가하고 이제 로그를 씌워서 이제 뭐 컴프레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프레임 레벨 피처 벡터가 생성이 되고 결국 라지 P 차원만큼의 타임 프리퀀시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필터 개수인 라지 P를 40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면 이것은 결국 40차원의 로그멜 필터 뱅크 피처와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학습된 이 필터의 아웃풋이 이제 뒤에 이제 따라오는 그 CLDNN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입력으로 이제 로우 웨이브 폼이 라지 M개의 샘플만큼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라지 P 디멘전의 그 피처 벡터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빨간색 네모로 칠한 그 CLDNN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프리퀀시 베리에이션을 줄여주고, 그리고 LLSTM 레이어를 통해서 템포럴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이제 DNN 레이어를 통해서 더 피처를 더 세퍼러블한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줌으로써 이제 VAD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contextual information을 이제 증진시키는 그런 방식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contextual information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VAD의 입력으로 특정 t번째 프레임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과거의 몇 개의 프레임과 또 미래의 몇 개의 프레임까지 같이 입력으로 넣어줘서 이제 contextual information을 넣어주기 같이 그 딥 뉴럴 네트워크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잡음이 아주 심한 상황에서 VAD의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contextual information이 이제 VAD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contextual information을 이제 부스트 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피처 레벨에서 보시면
이제 멀티 레졸루션 코클리어그램 피처, 즉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그 MRCG 피처가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부스티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를 또 스택을 썼습니다. 그래서 멀티 레졸루션 스태킹이라고 해서 이제 MRS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방식까지 이용을 해서 이제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CG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코클리어그램 피처를 이용을 합니다. 이제 코클리어그램 피처가 무엇이냐면 로그멜 필터 뱅크 에너지 피처랑 거의 유사한데 여기서 이제 트라이앵글러 필터가 아닌 감마톤 필터를 이용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이렇게 코클리어그램 피처를 추출을 하는데 이것을 멀티 레졸루션으로 추출을 합니다. 여기서 멀티 레졸루션으로 피처를 추출한다라는 의미는 저희가 피처를 추출할 때 이제 프레임 길이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제 프레임 길이를 아주 작게 해서 피처를 추출하면 그것은 이제 하이 레졸루션이다 보니까 로컬 인포메이션에 더 잘 추출할 수 있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프레임 길이를 길게 해서 피처를 추출하면 그것은 이제 로우 레졸루션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으로 추출하고 이제 로우 레졸루션으로 추출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컨캐터네이션을 해서 그것을 하나로 피처로 이용을 하면 결국 로컬 인포메이션과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둘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부스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인데 서로 다른 그 프레임 랭스로부터 8차원의 그 코클리어그램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4개를 추출하면은 총 32차원의 MRCG 피처가 이제 추출이 되고요. 이것이 델타 피처와 더블 델타 피처를 추출해서 총 96차원의 피처를 이제 네트워크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부스티드 DNN이라고 해서 BD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앙상블 러닝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이제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개의 위크 클래시파이어들을 훈련을 해서 이제 서로 다른 그 베이지 프레딕션들을 이제 얻어내고 이러한 여러 개의 베이지 프레딕션들을 하나로 이제 모아서 하면 이제 하나의 강한 스트롱 클래시파이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DNN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안하는 이 BDNN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DNN만을 훈련을 해서 이제 앙상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 점선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입력인데 여기서 XN이 이제 n번째 타임 스텝에서 이제 피처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n-1번째와 이제 n-w번째까지 해서 과거의 w계의 그 프레임들도 같이 입력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n+1번째 스텝의 프레임과 이제 계속해서 n+w번째 스텝의 프레임까지 총 미래의 w계의 그 프레임까지 입력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EW 플러스 1개만큼의 프레임을 한 번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DNN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EW 플러스 1개의 프레임에 대응되는 EW 플러스 1개의 아웃풋을 각각 생성을 하도록 우선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우선 훈련을 그렇게 한 다음에 우선 테스트 할 때도 이제 테스트 어터런스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EW 플러스 1개의 프레임을 이렇게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으로도 마찬가지로 EW 플러스 1개의 그 아웃풋이 나올 텐데 이제 n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xn에 대해서 아웃풋이 이제 yn인데 이런 yn들이 n번째 입력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이게 n 플러스 1번째 입력에 대해서도 결국 컨텍스트로서 이제 n번째 프레임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n 플러스 1번째 스텝에서도 이제 n번째 프레임에 대한 그 xn에 대한 아웃풋이 yn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n-1번째 스텝이지만 그 컨텍스트 상에서 이제 그 xn에 대한 그 프레임도 같이 입력을 넣어주기 때문에 결국yn에 대해서 또 출력을 하게 되는데, 즉 그 xn에 대한 그 아웃풋이 n번째 스텝뿐만이 아니고 뭐 n 플러스 1번째 스텝이나 n 플러스 2번째 스텝, 뭐 n-1번째 스텝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출력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 출력 값들을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그 평균 값이 이제 스레숄드보다 크면 이제 1로서 이제 스피치다라고 판명을 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0으로서 논 스피치다라고 판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다른 컨텍스트 상황에서 동일한 프레임에 대한 그 아웃풋을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결합을 해서 디시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컨텍스트 정보가 더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멀티 레졸루션 스태킹인데, 우선 이제 빌딩 블락이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빌딩 블락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마름모로 이제 표시한 이 F가 그 클래시파이어인데, 이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BDNN입니다. 즉 이거 하나하나가 BDNN인데, 여기서 이제 그 컨텍스트 그 사이즈를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BDNN은 뭐 3개의 프레임을 입력으로 주고,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는 뭐 5개의 프레임을 입력으로 주고, 뭐 마지막 BDNN 같은 경우는 뭐 21개의 프레임 입력으로 주는 식으로 이제 다양한 컨텍스트 정보로부터 이제 아웃풋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풋들을 이제 하나로 컨캐터네이션을 해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빌딩 블락 2에서는 이 빌딩 블락 2에 있는 그 클래시파이어들의 입력으로 이제 그 빌딩 블락 1의 아웃풋들이 들어가면서 또 그 인풋 피처가 같이 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빌딩 블락을 쌓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의 아웃풋을 내게 되고요. 이제 이 BDNN 클래시파이어 각각을 훈련을 하고 이제 테스트 할 때는 이제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 값을 낸 다음에 그 아웃풋 값이 이제 threshold보다 크면 1이라고 판명을 해서 이제 스피치임을 나타내고, 이제 아니면 이제 0이라고 해서 논 스피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엔드포인트 디텍션 유징 그리드 LSTM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 디텍션이라는 것은 VAD와 유사한데 이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VAD와 달리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언제 발성을 멈췄는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VAD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종류가 2개였었는데, 이제 엔드포인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4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일런스 부분을 이제 3개로 나누어서 이제 이니셜 사일런스, 인터미디엇 사일런스, 그리고 파이널 사일런스로 이제 세분화를 하는데,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드라이빙 타임 투 샌프란시스코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음성 부분들은 이제 0이라고 스피치로서 0으로 이제 레이블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치가 발성하기 전의 그 사일런스 부분은 이제 이니셜 사일런스로서 2라고 레이블링을 하고요. 그리고 스피치와 스피치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인터미디엇 사일런스들은 이제 1로서 레이블링을 하고, 스피치가 다 끝나고 나서의 사일런스 부분은 이제 파이널 사일런스로서 이제 3이라고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크가 언제 닫히는지, 즉 마이크 클로징 디시전을 이제 바로 이 파이널 사일런스로부터 한 번에 구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VAD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VAD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일런스가 이렇게 세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일런스가 이제 파이널 사일런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사일런스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사일런스가 예를 들어서 뭐 100ms 연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것이 엔드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휴리스틱하게 정하게 되는데, 엔드 포인트 디텍션은 이제 아예 별도로 파이널 사일런스라는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이크 클로징 디시전을 바로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CLDNN을 변형을 한 이 GLDNN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
CLDNN의 그 첫 번째로 쓰였던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이제 잡음이 강한 상황에서 이제 성능이 악화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CLDNN의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제 그리드 LSTM 레이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리드 롱 숏텀 메모리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GLDNN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CLDNN은 이제 로우 웨이브 폼을 이용을 하지 않고 이제 로그멜 필터뱅크 에너지 피처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타임 도메인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그리드 LSTM으로 바꾼 것이 이제 GLDNN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드 LST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리드 LSTM은 이제 멀티 디멘셔널 인풋에 대해서 이제 시퀀셜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것인데 이제 음성의 피처로 이용되는 뭐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타임 프리퀀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LSTM을 이용을 하면 이제 LSTM은 이제 타임 축으로만 그 시퀀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즉 타임 축으로만 이제 리커런트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리드 LSTM은 타임 축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파수 축으로도 뭔가 시퀀셜 프로세스를 줘가지고 이제 리커런트 커넥션이 이제 주파수 축으로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드 LSTM은 이제 두 개의 별도의 LSTM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리드 타임 LSTM이라고 해서 GT LSTM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드 프리퀀시 LSTM이라고 해서 이제 GF LSTM이라는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각각은 이제 GT LSTM은 이제 타임 축으로 리커런트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이제 시간에 있어서의 그 코릴레이션을 모델링을 하고 이제 GF LSTM은 이제 주파수 축으로 리커런트 커넥션이 있어서 주파수 축에서의 그 코릴레이션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주파수 축으로 이 리커런트 커넥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포워드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쪽 방향을 이제 시간축이라고 보시고 이쪽 방향을 이제 주파수 축이라고 보시면 이제 시간축에서는 이제 i-1번째로부터 i번째로 이렇게 포워드 패스가 이루어지고요. 또 주파수 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j-1번째 주파수 스텝에서 이제 j 번째 스텝으로 이제 포워드 패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레이어에서 그 상위 레이어로 올라오는 그 포워드 패스이고요.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이제 백워드 패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그림인데, 여기서 이 프리퀀시 밴드라고 한 부분이 그 로그멜 필터뱅크 피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처 디멘전을 저희가 4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0번째 차원, 첫 번째 차원 등 이제 저차원 부분은 이제 낮은 주파수 밴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39차원이나 40차원 같이 높은 차원은 이제 고주파 밴드에 대응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눕혀서 나타내면 이것을 이제 프리퀀시 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프레임을 계속 뽑아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도 이 프레임이 계속 연속해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라지 T라고 하는 것이 GT LSTM이고 라지 F라고 하는 것이 GF LSTM인데 이것이 메모리 셀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라지 T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제 시간축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라지 F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제 주파수 축으로만 이렇게 아웃풋이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LSTM은 그 이전 타임 스텝의 아웃풋만이 입력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GT LSTM이나 GF LSTM 모두 그 이전 스텝의 그리드 타임 LSTM의 아웃풋과 그 이전 프리퀀시 스텝의 그리드 프리퀀시 LSTM으로부터의 아웃풋이 동시에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이것은 GT LSTM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수식을 나타낸 것인데 이 수식으로 나타낸 부분이 이제 빨간색 네모 친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전 타임 스텝의 GTLSTM의 아웃풋과 그리고 이전 주파수 스텝의 GFLSTM의 아웃풋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LSTM과 차이점이고, 그리드 프리퀀시 LSTM, 즉 GFLSTM의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이 두 개로 이제 확장이 된 것이고, 근데 반면에 이 둘 간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제 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드 타임 LSTM의 경우는 그 이전 타임 스텝의 GTLSTM의 그 셀 스테이트가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GFLSTM에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전 주파수 스텝의 GFLSTM의 그 셀 스테이트 값이 이제 계속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퀀시 블럭 그리드 LSTM이란 것을 제안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리드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이제 리커런트 커넥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프리퀀시 블락을 둬서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리커런트 커넥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락 내에서만 리커런트 커넥션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블락을 설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 전 범위에 있어서 리커런트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성능이 더 낮게 나옵니다. 즉, 프리퀀시 블락 그리드 LSTM을 이용을 하면은 성능이 더 저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주파수 축으로 이 리커런트 커넥션을 둬서 이 주파수의 그 베리에이션을 모델링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Dilated Convolution and Gating for VAD라는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Dilated Convolution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넷 스타일의 그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템포럴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 웨이브넷 저자인 이 우드라는 사람이 이 VAD 논문의 공동 저자로서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웨이브넷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네트워크 사이즈는 다른데 이제 완전 동일한 스타일의 아키텍처를 이용을 하였고, 이제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면 이제 적은 수의 레이어를 통해서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게이티드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는데, 즉 이 게이티드 컨볼루션 또한 웨이브넷에서 이제 이용이 되었던 구조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포메이션의 플로우를 더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아주 딥뉴럴 넷을 아주 깊게 쌓았을 때 그것의 훈련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LSTM 기반의 VAD로서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 이용하는 구조이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Dilated CNN이라는 것은 다이얼레이션을 뭐 1, 2, 4, 8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이제 작은 수의 레이어를 통해서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게이티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게 뭐 논리니어리티를 거친 아웃풋과 그리고 시그모이드 아웃풋, 즉 이것이 게이트 값을 의미하는데, 이것 간의 그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통해서 이제 게이티드 액티베이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레이어를 깊게 쌓았을 때도 이제 훈련이 잘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6개의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제안을 하였던 이제 2가지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썼던 논문은 이제 Linear Scale Filter Bank for DNN Based VAD라는 것인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멜 프리퀀시 스케일링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피처에 있어서 멜 프리퀀시 스케일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방식은 이제 우선 음성 인식에서 이제 MFCC 피처로서 처음으로 이용이 되었었고요. 이제 이러한 멜 프리퀀시 스케일은 이제 인간의 귀가 이제 사운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흉내내기 위한 것인데, 이제 인간의 경우는 이제 저주파인 경우에 이제 피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주파에 있을 때는 그
그 피치가 조금만 바뀐 경우는 이제 잘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주파 지역에서는 하이 레졸루션을 갖고 또 고주파 지역에서는 로우 레졸루션을 갖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MFCC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을 해서 스펙트럴 레졸루션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부분에서는 이제 로우 레졸루션을 갖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아래 그림이 이제 로그맨 필더뱅크 에너지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DCT 과정만 거치면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 MFCC 피처가 추출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멜 스케일 필터뱅크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멜 스케일 필터뱅크를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이 X축이 이제 주파수 축이고 이제 Y축이 앰플리튜드인데 그 저주파에서는 이제 상당히 필터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주파에서는 이제 필터가 이제 널찍널찍하게 듬성듬성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주파 영역에서는 이제 로우 레졸루션을 갖고 저주파 영역에서는 하이 레졸루션을 갖도록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리니어 프리퀀시 스케일링도 이제 피처 추출에 있어서 이용이 되어 왔는데 이제 화자인식 분야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MFCC에 대응이 되는 이제 LFCC라고 해서 이제 리니어 프리퀀시 캡스톨 코이피션츠라는 그 피처가 도입이 되었었는데 이것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보컬 트랙 랭스 즉 그 성도 길이와 관련된 그 특성이 그 스피치에 있어서 이제 고주파 영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 고주파 영역에서도 이제 하이 레졸루션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티베이션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었고요.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성도의 길이가 짧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먼트 프리퀀시가 높은 포먼트 프리퀀시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고주파 영역에 있어서 더 이제 스펙트럴 디테일을 잘 캡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고주파 영역에 있어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이면 이제 이러한 특성을 잘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LFCC라는 이 리니어 프리퀀시 스케일을 이용한 그 피처는 그 전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멜 스케일 피처에 비해서 고주파에서 더 하이 레졸루션을 갖기 때문에 스펙트럴 디테일을 더 잘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 전 슬라이드와 동일한데 이제 멜 스케일드 필터 뱅크 대신에 이제 리니어 스케일드 필터 뱅크가 이용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멜 스케일 그 필터 뱅크와는 다르게 이제 주파수 축에서 상당히 리니어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멜 스케일 필터 뱅크에 비해서 이제 고주파 부분에 이제 필터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 영역에서 더 높은 레졸루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쓰인 피처로는 이제 로그맨 필터 뱅크 피처와 그 로그 리니어 필터 뱅크 피처 그리고 이 둘을 컨캐터네이션한 이제 로그 멜 리니어 필터 뱅크 피처를 이용을 하였고요. VAD 모델로는 그냥 히든 레이어 2층짜리의 그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오로라4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였고 이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모두 이제 그 오로라4의 그 클린 스피치와 노이즈 잡음을 섞어 주어서 이제 잡음이 섞인 그 훈련 셋과 그리고 잡음이 섞인 테스트 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때 쓰인 잡음과 테스트 때 쓰인 잡음이 종류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 테스트 잡음으로써 이제 베블 노이즈, 그리고 팩토리 노이즈, 그리고 칼 노이즈, 그리고 트레인 노이즈를 이용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베블 노이즈라고 하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백그라운드 스피치처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대화하는 그러한 잡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각 잡음에 대해서 SNR이 -5dB, 0dB, 5dB, 10dB일 때 각각에 대해서 성능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SNR이 낮을수록 이제 잡음이 심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MFB, 즉 멜 스케일을 이용한 것과 LLFB, 즉 리니어 스케일 리니어 스케일을 이용한 그 피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
베블 노이즈나 카 노이즈나 트레인 노이즈 모두 이제 LLFB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팩토리 노이즈에 있어서는 이 LMFB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지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 우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것이 이제 네 개의 잡음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럼을 구한 것입니다. 즉 주파수에 따른 그 데시벨 값을 이제 구한 것인데, 이제 팩토리 노이즈를 보시면 이제 고주파 부분에서 상당히 스무드한 그런 스펙트럴 쉐입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는데, 팩토리 노이즈가 이제 고주파 영역에서 이 스펙트럴 플럭추에이션이 적습니다. 즉 굉장히 스무드한 파형을 갖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로우 레졸루션의 필터를 이용을 하나, 뭐 하이 레졸루션의 필터를 이용을 하나, 어차피 스무드하기 때문에 그 스펙트럴 정보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LLFB가 이제 고주파에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MFB에 비해서 이제 고주파에서 더 높은 레졸루션을 갖는다고 해도 이제 팩토리 노이즈에 있어서는 그 받아들이는 그 정보 양이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LLFB를 이용을 해도 이제 팩토리 노이즈를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저주파 부분을 보시면 이제 팩토리 노이즈도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상당히 강합니다. 즉 이러한 그 스펙트럴 인벨롭, 즉 그 파형을, 스펙트럴 그 정보를 캡처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의 그 피처를 이용을 하면 이러한 정보들을 더 잘 캡처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주파에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을 갖는 그 멜 스케일 필터 뱅크 에너지를 이용을 한 것이 더 성능이 좋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멜 스케일과 리니어 스케일 피처들을 이제 컨캐터네이션을 한 이 LMLFB라는 피처는 이제 모든 노이즈 상황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LMFB와 LLFB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해 준다. 그리고 이 두 피처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하나만을 사용을 했을 때보다 더 성능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이제 화자 인식에서 이제 MFCC보다 이제 LFCC를 이용을 했을 때 더 성능이 좋은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이제 이러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LMFB라는 것은 로그멜 필더뱅크 에너지로서 이제 멜 프리퀀시 스케일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저주파 영역에 있어서 더 높은 레졸루션을 갖고요. LLFB는 이제 리니어 프리퀀시 스케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주파 부분에서 더 높은 레졸루션을 갖습니다. 그리고 LFB라는 것은 이 두 피처를 결합한 것으로서 각각의 장점을 취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각각의 피처를 이용을 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Joint Learning Using Denoising Variation Autoencoder라는 논문인데, 이제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그 조인트 트레이닝 방식을 이용을 한 그 논문을 뭔가 발전시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VAD 같은 경우는 이제 SNR이 굉장히 낮은 상황, 즉 잡음이 심한 상황에서 이제 성능 하락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치 인핸스먼트와 VAD를 결합을 해서 이제 조인트 러닝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그 조인트 러닝 방식이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이 논문인데, 이것을 세 가지 방식에서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하였고, 그리고 스피치 인핸스먼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것이 스피치 인핸스먼트의 코스트뿐만이 아니라 VAD의 그 코스트 값에도 영향을 받아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스피치 인핸스먼트 부분에 디노이징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러닝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를 통해서 이제 노이지 피처를 더 개선된 피처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VAD는 그렇게 개선된 그 인핸스드 피처를 바탕으로
VAD를 수행을 해서 이제 스피치냐 논스피치냐 하는 그 구분을 하게 되고, 또 이 스피치 인핸스먼트 네트워크와 VAD 네트워크를 이제 컨캐터네이션을 해가지고 두 개의 그 파라미터를, 두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이제 조인트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안했던 그 아키텍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에 디노이징 베리에이션 오토 코드를 이용했다고 해서 제가 SEDVA라고 이렇게 줄여서 불렀고요. 이것은 VA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형태로 나뉘고, 그다음에 인코더 부분에서는 이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인 G의 그 평균과 로그 베리언스를 모델링을 아웃풋으로 해서 이제 G를 가우시안 분포로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제 인풋 X에 대한 그 분포를 또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것에 대한 평균과 로그 베리언스를 아웃풋으로 해서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통해서 이제 X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 부분은 이제 노이즈 피처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클린 피처가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 그 차이라고 하면 이제 VA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즉 VA인데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진 구조를 이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VAD DNN에는 그냥 일반적인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DNN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러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스피치 인핸스먼트의 로스 펑션과 이제 VAD의 로스 값을 구합니다. 즉 스피치 인핸스먼트의 로스 값은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VAD의 로스 값은 이제 여기서 생성이 되는데, 각각의 로스 값을 구하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훈련을 하는데, 이제 VAD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VAD 코스트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값을 통해서 이제 VAD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스피치 인핸스먼트 네트워크 경우를 보시면 이것이 스피치 인핸스먼트 로스 펑션에 의한 그레디언트 뿐만이 아니고 이제 VAD의 로스 펑션에 의한 그레디언트가 백프로파게이션이 되어서 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람다만큼의 그 웨이트를 주어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레디언트 웨이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먼저 이번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었고요. 이번 논문은 이제 음성 인식과 스피치 인핸스먼트를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이제 제안한 논문인데, 이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을 하였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 모듈이 이제 VAD의 코스트 펑션에 의해서 이제 가이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 쪽에서는 이제 VAD 태스크에 더 적합한 그 인핸스드 피처를 이제 아웃풋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조인트 러닝에 있어서 특히 또 성능 향상이 좋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 네트워크와 VAD 네트워크가 이제 조인트하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 이 분포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즉 VAD 입장에서 보면 그 스피치 인핸스먼트 아웃풋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VAD 입력 분포가 계속 변하게 되고, 이러한 인터널 코비넌트 시프트 현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선행 연구가 먼저 있었고요. 조인트 러닝 방식을 총 3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JLDVA라는 것이 조인트 러닝 디노이징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제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지 피처가, 잡음이 섞인 피처가 입력을 들어왔을 때 이제 클린 피처가 나오도록 이제 훈련이 되는데, 이 클린 피처 자체가 이제 VAD 입력으로 들어가서 VAD를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이것이 VA 형태인데, 여기에 존재하는 그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VAD 입력으로 넣어줘서 이제 VAD를 수행한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방식은 이제 그 인핸스드 피처와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G가 둘 다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VAD를 수행을 한 것인데,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로라4 클린DB와 잡음의 섞는식으로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MRCG 피처를 이용을 하였고,
그리고 그 21프레임을 이용해서 이제 과거의 10프레임과 미래의 10개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21개 프레임을 입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과인데, 이제 왼쪽에 3개가 베이스라인이고, 이제 오른쪽 3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1, 2, 3 방법인데, 이제 DNN 같은 경우는 조인트 러닝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DNN 기반의 기본적인 VAD를 수행한 것이고, 이제 JLDNN이라고 한 것은 그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그 논문에서 쓴 방식을 이용한 것이고, JLDA라는 것은 스피치 인핸스먼트 모듈에 VA가 아닌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제가 제안한 이 JLDVA라는 방식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1, 2, 3 중에서는 세 번째 방식, 즉 인핸스드 피처와 그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지가 동시 입력으로 들어간 경우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 2, 3을 이제 모든 잡음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나타내는 것인데, 세 번째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람다라고 해서 스피치 인핸스먼트 네트워크를 훈련을 할 때 이제 VAD의 그 코스트 앤 그 그레디언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제 람다만큼을 곱해 주어서 이제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수행했었는데, 람다가 0이라고 하면 그것을 아예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제 람다를 0.1로 둔 경우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람다를 0.1로 둔 경우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용을 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VAD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오토인코더 기반의 인핸스먼트를 이용하는 그 조인트 러닝 방식과, 그리고 VAD 기반의 인핸스먼트를 이용한 그 조인트 러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스피치를 리젝션하기 위해서 이제 폰 엔트로피를 이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로우 웨이브 폼을 인풋으로 해서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학습된 필터의 그 아웃풋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그 피처가 CL된 DNN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VAD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피처단에서 MRCG 피처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BDNN이라는 앙상블 러닝 방식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멀티 레졸루션 스태킹이라고 해서 이 BDNN을 멀티 레졸루션으로 이제 스택해서 쌓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LST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이용한 방식, 그리고 리니어 스킬 필더뱅크를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여기서요, 그 리니어 스킬이랑 이제 로그맵 필터뱅크 두 개를 비교하시는데, 맨 처음에 이제 로우디오 웨이브폼에서 이제 원디 컨볼루션으로 그 CLDN은 네네. 그걸로 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도 혹시 비교를 해보셨는지? 아니, 그거랑 비교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항상 그 보시니까 항상 그 멜 필터도 쓰시고 항상 델타도 같이 쓰셨는데, 예. 실제로 델타를 쓰는 거랑 델타를 안 쓰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나요? 성능에? 유의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향상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차이는 있어서 저는 항상 델타나 델타 피처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MRCG를 쓰셨는데 네. 거기에 코클리오그램이야 MFCC 어쨌든 트랜스폼이 종류니까 네. 뭐 저도 멀티 레졸루션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피처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딘트롤 네트워크 들어가면은 그 계산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그 계산량 늘어나는 거를 대신해서 네. 다른 그 레이어를 하나 더 쌓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노드 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교하신 그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피처를 그냥 웹PC나 네. 필터뱅크를 쓰고 네. 한 거랑 MRCG를 쓴 거랑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보셨거나 생각해 보신 거는? 이 4번 논문에서 이제 다른 피처들과의 비교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면 많이 느꼈는데, 이제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이제 피처를 바꿔서 해보면 이제 MRCG 피처에서 뭔가 확실히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문을 좀 읽어보시면 좀
원하시는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 네, 두 번째 논문이 야후에서 쓰신 논문이었죠. 쓰신 거 말고요. 아, 네네. 예전에 아, 네. 거기서 좀 이게 발표자분이 쓰신 논문은 아니지만 제가 좀 이상하다 느낀 게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네, 이제 사람의 스피치는 조금 더 네. 어코스틱 그 모델적으로 더 명확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네. 잡음은 이제 그러니까 인터페런스 스피치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네. 그 반대의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하다 보면.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백그라운드 스피치가 타겟 스피치에 비해서 더 먼 거리에서 녹음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 거리일수록 이제 잡음이 많이 끼고 이제 반향이 많이 끼니까 더 불명확해졌을 것이다라는 그 가정하에 일단 쓴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러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예, 그건 그냥 아, 네. 간단하게. 네.